네, 뉴스리슈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7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전망에 대해서 공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결과를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도원 기자입니다. 1박 3일 일정으로 백악관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맞이했습니다. 한미 정상 부부가 백악관 집무실 오벌오피스에서 회담의 시작을 함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 회담은 더 큰 합의의 과정이라며 북미 대화 재개를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 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계속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고 남북미 정상회담도 김 위원장에게 달렸다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서두르진 않겠다고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And it really is, it's just step by step. It's not going to go fast. I've been telling you that for a long time. If it goes fast, it's not going to be the proper deal. 두 정상은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대화가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진전의 필수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차기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말미에 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파악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정상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초청했는데 미국 측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이르면 다음 달 방안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7번째 정상회담은 부부간 회담에 이어 소규모 회담, 확대 회담 겸 업무 오찬까지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4차 남북 정상회담, 3차 북미 정상회담 등 톱다운 방식 비핵화 대화에 다시 시동이 걸렸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양 정상이 아주 구체적이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만 밝혀 향후 진행 상황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 단계적 스몰딜보다 일괄 타결식 빅딜을 내세웠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당장은 적기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다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강력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제재 해제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해법에서 단계적 합의, 스몰딜도 가능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일괄 타결식 빅딜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At this moment, we're talking about the big deal. The big deal is we have to get rid of the nuclear weapons.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다면 단계적 이행이 가능하지만 일단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내세워온 빅딜론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This isn't the right time, but at the right time, I'd have great support with North Korea. 현재 수준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We want sanctions to remain in place, and frankly, I had the option of significantly increasing them. I didn't want to do that. 더 강도 높은 제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북 인도적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며 한국의 식량 지원 등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미와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지원이 쏟아질 거라며 엄청난 잠재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과 제재 유지를 재확인한 것은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한 원론적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언론들은 그보다 김 위원장과의 신뢰관계를 부각하며 추가 협상을 위한 스몰딜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더욱 주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북한의 정기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무위원장직에 다시 추대됐습니다.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여리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예, 어제 회의에서 여러 가지 큰 변화들이 눈에 띄는데요. 2인자가 바뀌었습니다. 네, 북한의 명목상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현재 김영남에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1928년생, 만으로는 91살로 최근 여러 해 동안 현직 은퇴 가능성이 자주 거론됐는데 이번에 최룡해 부위원장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된 겁니다. 최룡해 신임 상임위원장은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도 이름을 올리며 사실상 2인자 자리를 굳히게 됐습니다. 다만 헌법상 국가 수반이었던 상임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은 다소 축소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언론들은 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상임위원장의 권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을 거란 관측입니다. 박봉주 내각 총리는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신임 총리에는 김재룡 자강도 당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됐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대미 메시지는 없었지만 회의가 계속된다고 밝힌 만큼 2일차 회의 때 추가로 언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 주석제 부활 여부에도 관심이 높았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위상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네, 북한 언론들은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다시 추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앞서서 일부에서는 국무위원장 대신 국가주석직을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지만 국무위원장 제도를 유지한 겁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상 부상에 대해서도 하노이 정상회담 전렬 책임을 물어서 문책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선희 부상의 경우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는데요. 노동당 중앙위원회에도 후보위원을 거치지 않고 정위원으로 진입하는 등 오히려 승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봉주 내각 총리의 경우 개혁과 개방의 지휘자라는 점에서 유임 가능성과 또 나이와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서 퇴진할 가능성이 주목 대상이었는데 절충하는 형태로 정리가 됐습니다. 내각 총리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경질되는 형태가 아니라 건강 등을 고려해서 퇴진하는 모양새를 갖췄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무위원회는 제1부위원장으로 최룡해 당 부위원장이 진입하고 또 박봉주 총리도 부위원장으로 들어오면서 조직이 확대된 만큼 앞으로 역할과 기능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미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는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지만 한국당은 뜬구름 회담이라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7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남기고 끝났다면서 동맹 공조를 굳건히 하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 열릴 남북 정상회담과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리길 바란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중재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온기가 조만간 성사될 남북 정상회담에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뜬구름 회담이라면서 왜 갔는지 모를 정도의 정체불명 회담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 참사라고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북한만 바라보면서 안보를 추진한다는 문정부 외교에 민낯이라며 북한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이어갈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아쉽다고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정상회담이 답답하게 끝나서 안타깝다면서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밀고 가야 할 남북관계를 이런 구조로 몰고 간 것은 실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두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민주당은 오늘 회의에서 문영배, 이미선 두 후보자 보고서를 함께 처리하자고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후보자 보고서 채택 여부만 조율하자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간사단 협의를 거치고 회의장에서도 의견을 나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회의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야당 간사인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회의를 집권 여당이 거부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도 국회 탓으로 돌리려는 청와대 의도라면 큰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인사청문 보고서를 분리해 처리한 전례가 없다며 조국 수석 지키기라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보유 논란과 관련해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만큼 인사청문 보고서를 함께 채택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민정수석 등 인사검증 라인을 모두 경질해야 한다면서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35억 원대 주식 과다 보유와 매입 논란뿐 아니라 자신들이 재판을 담당했던 OCI그룹 계열사 주식을 주요 공시를 전후에 대량으로 사고 판 것으로 드러나기도 해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 일부 의원들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결국 오늘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 선택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WTO의 판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계속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추은호 기자. 네, 추은호입니다. 자, 오늘 새벽 WTO가 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WTO 상소기구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했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 규제 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먼저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또 8개 현이 아니더라도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에는 17개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도 계속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판정을 계기로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해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현재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2011년 3월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 50종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2013년 9월에 원전 오염수가 유출되자 정부는 8개 현의 수입 금지 수산물을 50종에서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또 8개 현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하는 수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전량 정밀 검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17개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를 보면은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된 일본 수산물은 6,500건, 23,000여 톤입니다. 이 가운데 6건, 0.4톤의 가공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전량 반송됐습니다. 식약처는 2014년 이후 수입된 일본 식품 70만 톤 가운데 방사능이 검출돼 반송된 것은 40건, 47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추은호입니다. 다음 달 초에 끝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넉 달가량 더 연장됩니다. 다만 인하율은 15%에서 7%로 축소가 되는데요. 오는 9월 1일부터 환원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김평정입니다. 자, 기름값을 낮추는데 한몫을 했던 유류세 인하가 조금 더 연장이 되는군요. 네, 오는 8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원래 5월 6일까지였던 것에 비하면 4개월 정도 더 시행되는 셈입니다. 다만 원래 인하율은 15%였는데 연장되는 기간에는 인하율이 7%로 축소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유류세 인하의 단계적 환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의 흐름 그리고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부담 등으로 고렸을 때 제도를 한 번에 중단했을 때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란 설명입니다.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인하율이 7%가 적용되기 때문에 휘발유는 1리터에 65원, 경유는 46원, LPG 부탄은 16원가량씩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인하 조치를 한 번에 중단했을 때보다는 오른 폭이 절반 정도로 예상됩니다. 기재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 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 매석 금지 고시를 오늘 오전 9시부터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류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지난 8일 미국에서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례가 오늘부터 치러집니다. 조금 전 정오부터 조문객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 네, 신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조양호 회장의 국내 운국 오늘 새벽에 진행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별세한 고 조양호 회장은 어제 마지막 비행길에 올랐고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뒤 이곳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조화를 보내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조화도 전달됐습니다. 조문은 방금 전 낮 1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서 조 회장과 함께 상주인 조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차녀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같은 비행기로 입국해 함께 빈소로 향했습니다. 입국 직후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조 사장은 마음이 참 무겁다면서 임종만 지키고 왔는데 앞으로의 일은 가족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의 유언 일부도 공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가서 임종만 지키고 왔는데 앞으로 가족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있을 일을 협의하겠습니다. 가족들끼리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쯤에는 CJ 이재현 회장, 5시 30분에는 손경식 회장 방문이 예정돼 있는 등 주요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 회장 별세 나흘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장례 절차 어떻게 됩니까? 네, 미국에서의 서류 절차가 간단하지 않았던 만큼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요. 한진그룹은 조 회장의 장례를 한진그룹 회사장으로 치르기로 하고 석태수 한진칼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를 꾸렸습니다.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는데요. 빈소 외에도 한진그룹 계열사 등 국내 13곳, 해외 6곳의 별도의 분향소도 마련됩니다. 다만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유가족의 뜻을 고려해 조문 시작 뒤 빈소 내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미국 현지에서의 운구 절차 역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발인은 오는 16일 새벽 6시로 예정돼 있고 장지는 대한항공 교육원 인근에 있는 경기도 용인시 하갈동 신갈 선영입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YTN 이하린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현재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네, 수원지방검찰청입니다. 네, 황하나 씨 검찰로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죠. 네, 황 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이곳 수원지검에 도착해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긴급 체포돼 이틀 뒤 구속됐는데요. 이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오늘 검찰로 넘겨진 겁니다. 앞서 황 씨는 경찰서를 나서며 함께 투약한 연예인 등 공범이 더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 했습니다. 네, 황 씨가 받고 있는 혐의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죠. 네, 황 씨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5월과 6월 그리고 9월에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건데요.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데 처방전 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 구매한 의약품을 복용한 혐의를 받는 겁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근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추가됐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인데요. 황 씨는 현재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서울 종로소에서 담당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2015년 9월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 유착 관련 수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사 과정에서 연예인이 공범으로 지목되기도 했죠. 네, 황 씨는 공범으로 연예인 A 씨를 지목해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마약을 끊었었지만 이 A 씨의 권유로 다시 손을 댔고 함께 투약까지 했다고 진술한 건데요. 이에 경찰은 A 씨에 대해 별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연예인으로 오르내린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다음 주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낙태죄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제 나왔죠. 지난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이후 66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헌재는 낙태가 가능한 기간을 임신 22주 내외로 볼 수 있다는 일종의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 전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낙태죄가 생긴 지 66년 만에 나온 헌법 불합치 판단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판 대상은 임신 중절한 여성과 수술을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현행법인데 둘 다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4명, 단순 위헌 2명으로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데 손을 들었습니다. 어제 선고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예, 그렇다면 헌법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당장에 이 낙태죄 효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낙태죄 위헌 여부를 놓고 쟁점이 됐던 게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였습니다. 헌재 이번 판결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로 인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낙태죄 조항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등 출산을 강제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법이 소득과 남성의 책임 거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유에 따른 낙태 갈등 상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만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서 내년까지는 현행 낙태 처벌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건 이 때문인데요. 헌법 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인데 법의 공백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 법을 유지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로써 현행 낙태죄는 오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는 효력이 사라지게 돼 국회에서 내년 안에 대체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또 더불어서 이 낙태 가능한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를 했습니다. 임신 22주 내외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판단이 나온 겁니까? 사실 이 부분이 7년 전과 가장 달라진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2012년 헌재는 태아의 독자적 생존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에 이번 헌재는 낙태가 가능한 범위를 놓고 태아의 생존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제시했는데요.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22주 내외라고 판단하고 이 기간 안에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 보호의 수단이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낙태 가능 시점으로 볼지는 국회에서 법 개정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낙태가 죄가 아니게 되는 것인데 그럼 앞으로 이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 구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선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판결났으니 이제부터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이 들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당장 법이 폐기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아직 예단하기엔 이릅니다. 다만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기존의 낙태죄로 처벌받은 여성이나 의사는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심 청구가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먼저 위헌 결정이 난 형법 조항이 1995년 12월 개정됐다는 점을 근거로 그 이후 처벌받은 이들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7년 전인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합헌으로 결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데다 법 해석도 제각각이어서 재심 과정에서 재판부의 판단으로 기준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낙태죄가 존재하긴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예, 정리한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수술이 가능한 주수를 임신 22주 이내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12주와는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혜 기자. 네, 김정혜입니다. 헌재가 제시한 기간이 이제 22주입니다. 그리고 의료계는 12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두 기준의 근거 어떤 건지 좀 짚어볼까요? 현재 낙태 기준을 다루고 있는 건 모자보건법입니다. 모자보건법은 1973년에 개정된 뒤 지금껏 바뀌지 않았는데 현재 이 법이 허용하는 낙태 기준은 유전학적 정신장애, 강간에 의한 임신 등 5가지고 수술이 가능한 허용 주수는 24주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임신 22주까지를 제시했습니다. 태아의 생존 능력을 기준으로 한 건데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입니다. 태아가 모체를 떠나서 자발적으로 숨을 쉬거나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더라도 살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의료계는 12주, 최대 16주까지를 요구합니다. 이 시기까지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없고 낙태 때 임신부의 합병증 우려가 적다는 설명입니다. 또 해외 사례가 근거로 제시되는데 다수 국가가 임신 초기인 12주에서 16주까지를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루가 다르게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첨단 장비가 등장하고 있어서 초미숙아라도 생존 확률이 커져 임신 초기, 즉 3개월 안팎이 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어디까지 의견을 절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헌재 결정 상황에서 눈여겨볼 게 있는데 제시한 한계 기준 22주였는데요. 이 안에서 입법 재량을 갖는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네. 이건 22주까지로 정하라 이런 게 아니라 더 앞당길 수도 있다는 거고 마지노선을 최대 22주까지로 보라는 겁니다. 어제 재판관 7명 중 3명이 임신 14주까지는 어떤 사유도 요구하지 말고 낙태를 허용하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 시기까지는 태아가 덜 발달하고 안전한 낙태 수술이 가능해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다는 해석인데요. 그런 만큼 어제 헌재 발표가 앞으로 입법 과정과 또 정부와 의료계의 조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새 법이 시행되기가 2021년부터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까지는 그럼 의료계 현장에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 크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을 하고 했죠. 이 말은 내년 말까지는 낙태를 금지한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료계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시민들이 당장 오늘부터 수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껏 낙태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의대의 낙태 관련 교육 과정이 윤리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때문에 새로운 시술법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안전한 수술, 임신부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할 교육 내용을 어디까지 담을지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헌재 판결로 이 먹는 임신 중절약에 대한 정부의 승인 요구도 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계는 일찍부터 임신 중절약에 대한 정부 승인을 요구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이토텍과 미프진입니다. 특히 미프진은 국민청원에도 올라가 청원인 수가 20여만 명을 넘기면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도 나왔습니다. 당시 2018년 임신 중절 실태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약 도입은 이 조사 이후에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거다라는 게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 5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중절약입니다. FDA가 약품 성분을 승인했고 2005년 세계보건기구가 필수 의약품 목록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때문에 쉽게 유산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낙태가 불법인 상황에서도 이 약은 인터넷을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었고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처방과 복용, 또 유통을 합법해달라는 요구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의료계는 무조건 금지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단 약을 먹더라도 제대로 유산이 된 건지 또 부정출혈이나 과다출혈은 없는지 계속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과 진료가 필요한 전문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논의하고 승인을 하게 될 때까지는 가짜 약이 대량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정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박 3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의 양손에 들린 북미 대화의 키가 뭘지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세우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최영일, 이종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입장은 극과 극입니다. 이 얘기 먼저 듣고 오시죠. 한마디로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뜬구름 정상회담이었다. 왜 갔는지 모를 정도의 정체불명 정상회담이었다고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만 바라보며 또다시 평화와 대화를 추진한다는 문재인 안보 외교의 민낯입니다. 북핵 협상의 동력을 재가동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보좌관을 먼저 만나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노고를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반응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한국당에서는 지금 뜬구름 잡는 회담이었다, 이제 호평을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빅딜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굿 이너프 딜. 올와 나스가 아니라 좀 중간에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이거에 대한 어떤 중간자적인 어떤 설득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쉬워하는 것이죠. 예. 일단은 지금 들인 시간, 그러니까 30시간을 비행을 해서 24시간도 사실 체류를 못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실질적인 단독 회담 시간도 5분 내외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실 이 어저께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이 정부로서는 그렇죠. 임시정부 10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는 날인데 그것마저도 총리를 대신해서 하고 미국에 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회담이었다면 최소한 이 회담에서 이 미국을 설득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공동 발표문이 무엇인가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네. 공동 발표문조차도 사실은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합의된 어떤 점이 없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금 양쪽이 지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무진의 협상이 좀 미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실무진의 협상이 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회담은 사실 성공 가능성이 좀 적은 회담이었습니다.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키고 미국은 숨고르기에 돌입을 했고 좀 속도 조절을 하자라는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회담은 사실 4월 달 내로 특히 4월 17일 우리 이 1차 이 남북 정상회담에 1주년 되는 그때 좀 하기로 굉장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때 사실 남북 정상회담에 만나면 무엇인가 경협에 대한 돌파구가 좀 제시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가 만날 테니까 정상회담 할 테니까 그런 경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아마 표명하신 것 같은데 좀 뭐랄까요, 거리두기. 트럼프 대통령 좀 거기에 대해서 좀 거리를 뒀습니다. 지금은 대북 제재 완화 시기가 아니다. 그리고 빅딜이 지금은 빅딜을 논의할 시기다. 이렇게 좀 못을 박는 모양새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그런 것들을 들어줄 어떤 그런 의향이 처음부터 없었는데 이렇게 달려가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했다는 것이 좀 조급하지 않았나라는 게 외교가 일각의 어떤 시각이죠. 예, 한국당 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바른미래당은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볼턴 보좌관이라든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난 부분이 격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대북 강경파들을 만나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 짧게 시간이 걸릴 문제다. 예. 아쉬움은 좀 남겼습니다만 손학규 대표의 이야기를 듣다가 좀 착시를 제가 했어요. 저게 민주평화당의 논평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민주평화당에서는 또 정동영 대표는 오히려 조금 차가운 편이었고 손학규 대표가 상당히 따뜻하게 길게 앞부분에 수고로움과 노고, 대통령에 대한 고생을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 실장님하고 이 평론가님하고 입장이 다른 것이 이번에는 결론이 나오는 회담이 아니다. 사실은 물꼬를 트기 위한 회담인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어질 남북 정상회담이 중요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경청하고 왔을 거예요. 예. 굿 이너프 딜을 좀 하시면 어떠느냐 하는 제안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죠. 절충안으로 낼 수 있지만 미국이 이것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정말 실패한 정상회담이고 오판인데 미국이 받지 않을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이미 미팅을 했습니다. 이동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2주 전에 미국 다녀왔습니다. 이현종 안보실 제2차장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실무자들이 다녀오면서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일주 후에 날아가서 안 될 것을 몰랐을까요? 저 지금 이 분위기를 모르고 갔으면 한미 동맹이 아닌 거죠. 공조가 아닌 거죠. 계속 빅딜을 이야기하고 있고 대북 제재 완화 의지가 없음을 미국이 공개적으로 천명해 왔는데 대통령과 5분 만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고 좋다. 굿 이너프 딜 합시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게 무슨 외교입니까? 아니죠. 저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저는 북한을 회담이었다. 상대로 놓고 미국과 한국은 이미 굿캅 배드캅 게임에 들어갔다. 우리는 북한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역할을 이미 짜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견의 목소리를 낸다면 빗셀 틈 없는 공조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다가오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어떻게 열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역할을 할 테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문 대통령은 당신의 역할을 합시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 공모적 전략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남북 정상회담에 관심이 벌써부터 모아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회담에서 눈에 띄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 멜라니아 여사 별도 오찬 일정이 있었는데 이게 바바라 부시 그리고 김옥숙 여사 그 만남 이후에 30년 만이라면서요? 그렇죠. 노태우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 그 바바라 부시 여사와 단독 오찬을 했죠. 그리고 단독 면담을 했고, 자 그것이 의미를 갖는 건 그만큼 또 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표현하듯이 이 지금 양국 그 여사 퍼스트 레이디 간에 굉장히 돈독한 그런 관계다. 특히나 멜라니아 여사가 방한했을 때 상춘제에서의 어떤 면담 이후에 사실 이 아이돌 가수들과 함께 또 방문을 해서 한국의 어떤 여성들의 정치 스포츠 참여와 관련한 어떤 행사도 치르지 않았습니까? 멜라니아 여사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행보를 계속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여사의 이런 그 단독 오찬은 어쨌든 한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상징으로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미국이 요구한 그런 그 행사였다. 이번 그 여사 이 배석 두 퍼스트 레디의 배석과 단독 오찬은 해서 미국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또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실 그 양 정상 간에 긴밀하게 이야기할 시간이 조금 부족하게 만든 부분은 있거든요. 너무 일정이 촉박하게 됐습니다. 너무 촉박하게 지금 뭐 진행된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날짜들 그 전에 이루어졌던 여론조사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볼 텐데요. 대통령 그 직무수행 평가를 보시면 긍정평가가 지난주 41%로 떨어져서 이게 40%를 지키느냐 아니냐 이 관심이었었는데 47%까지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네, 제가 금요일마다 사실 갤럽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거의 그 횡보를 보이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하면서 옵니다. 그런데 추이를 보셔야 된다. 오늘은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12월부터 한번 보시자고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의 추이를 보면 매 주마다 오차 범위가 5%포인트 내외 아닙니까? 그런데 매 주마다 2%, 3% 내외예요. 주로 그 출렁거리는 것이 딱 한 번 4%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4%가 4월 달이에요. 3월 말에서 4월 초에 4%로 낮아졌습니다. 그게 41%로 된 부분인데 지금 7%라는 것은 처음으로 거의 그러니까 이 횡보 선상에서 처음으로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를 부여하는 건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격차로 올라섰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40%가 만약에 41%가 굉장히 우려됐던 것은 지지선, 40% 지지선을 지금 위협받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었는데 47%라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20대예요.
20대. 키포인트는 예. 20대가 지난번에 41%로 내려앉았을 때 예. 사실은 부정을 20대가 넘어섰어요. 예. 45대 42 정도로 넘어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49대 36 긍정과 부정이. 그러니까 예. 20대가 갑자기 49%로 지지를 올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 부정의 국정수행 평가는 사실 20대가 지금 사실 키포인트다. 키포인트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할 수가 그럼 있는 20대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 이런 숙제가 남아 있는데요. 어쨌든 세부적인 원인으로 좀 들어가 보면 긍정평가 이후에 그 앞선 순위를 보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 부분이 13%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눈에 띄는 게 강원 산불 대응이 9%예요. 그렇죠. 잘했다. 맞습니다. 그게 전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 간 동안 지금 이제 오늘 막 뉴스 속보들이 나오고 있는 저 북한 관계 한미 네. 정상회담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거고요. 그렇죠. 또 지금 이제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도 아직은 이제 반영이 좀 일부 네네. 다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지켜봐야죠. 임명 강행인지 아니면 지명 철회인지 자진 사퇴인지. 그럼 저기에는 무엇이 반영돼 있냐면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산불 대응 강원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담도 많이 쏟아졌고 어쨌든 이제 이 2005년 양양 산불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강력하게 대응을 잘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소방관 국가직 전환으로 예. 지금 뭐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로는 78.7%의 국민이 국가직 전환 지지하는 해야 상황 된다. 아니겠습니까? 압도적인 상황이죠. 이게 국정 지지율의 영향을 맥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전에 인사청문회에서는 지금 이 박영선 장관과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임명 강행은 지지율에 큰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 전에 조동호 장관 후보의 지명 철회를 한 부분이라든가 네. 혹은 뭐 최동호 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7명 중에 2명이 낙마된 부분이 오히려 일종의 대통령의 의사결정 중 좋은 영향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본다면 예. 국정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차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는 데는 지금 청와대는 조금 탄력을 받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발목 잡고 있는 현안과 상쇄되고 있다. 예. 청와대가 이제 어떤 후속 결정을 할 것인가가 맞물려 자, 있다는 게 좀 아슬아슬한 대목입니다. 예. 그런데 인사 문제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뭐 경제 민생이 뭐 압도적으로 높긴 그렇죠. 합니다만 인사 문제는 지난주에 한 5% 정도 잘 못했다 이런 부정평가에 있었거든요. 지금 올라갔죠? 9%로 4%포인트 올라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인사 문제는 네. 가만 들여다보면 경제 문제와 맞물려 있어요. 지난번 인사 문제의 파동, 물론 뭐 박영선 후보자, 지금 장관 됐죠. 장관이죠. 김현철 장관, 이 두 장관이 야당이 지금 굉장히 주장을 했지만, 낙마를 주장을 했지만, 그거보다 더 사실 문제가 됐던 건 최종호 후보자였어요. 네. 최종호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는 지금 경제가 안 좋고, 이 경제가 굉장히 이 그러니까 그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체감 경기 지수가 굉장히 낮은데 네. 어떤 그 공직자가 굉장히 치부를 했다. 이런 네. 것들이 맞물려서 도화선이 될 뻔했거든요. 예. 거기다 그것은- 김의겸 대변인 논란. 그렇죠. 김의겸 대변인 논란까지 예. 이어졌죠. 이 두 부분이 사실은 경제 문제와 맞물려 있었어요. 예. 근데 물론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쇄해서 부정평가에서 좀 줄어들긴 했어도 7%가 오르긴 했지만 그러나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부정평가에서 인사 문제가 4%포인트나 오른 부분, 그건 굉장히 지금 이 청와대에서 앞으로 이 인사 문제가 어떻게 더 영향을 또 미칠 예. 것이냐, 후폭풍을 받을 것이냐라고 사실은 고민해야 될 문제, 안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지금 여론조사에는 아마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주식 논란 후보자의 논란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그렇죠. 것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게 이제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 그렇죠.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야말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논란. 이번 뭐 인사 정국의 활용 점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야권의 총공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치 거래 정지를 예감한 듯 미리 주식을 팔아 손해를 피한 건데 미심쩍은 거래는 또 있습니다. 이제는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그런 시기에 왔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 흔히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흑석동의 재개발 상가 구입하고도 다 아내가 저지른 일이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떠올랐고요. 청와대가 검증을 과감하게 생략한 건지 유정법 핏에 이어 미선 로저스인가라는 헌법재판관보다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사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이제는 제가 관여를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치가 좀 않은 것 같아요. 청와대의 소위 조조라인 이제 정말 퇴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의견차로 열리지도 못하고 불발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야당이랑 언론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느냐, 그리고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느냐, 이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유사한 사례가 2017년도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도 사실은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그 후보자는 낙마만 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실제로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라는 것인데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번 그 이미선 후보자 역시 상당히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동영상에서 그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 개미 투자자의 눈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최근에 최정호 후보자의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거래 아닙니까? 그런데 부동산 거래는 누구의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주식 투자는 그런데 개미 투자자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유는 똑같은 그런 그 공평하게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공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공시에서 정보를 얻고 그 기업을 사고 파는 것이 개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그 정보를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선 후보자의 그 이 특정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판 내역들을 보면 이 회사가 불리할 때 그 직전에 주식을 팔아서 그 이 하락이 되면 그 며칠 또는 몇 개월 후에 그 주식을 또 만주 거래 정지 직전에 팔고 그 이후에 사고 그 이후에 사고 또 그 회사가 굉장히 좋은 어떤 조건의 어떤 상황이 될 때 공시 이전에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또 차익을 실현하고 이런 것들이 특정 회사의 주식만 집중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야당은 그 점에서 이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이 직접 해명에 나서는 이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커지는 의혹들이 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해명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차연주 앵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물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직접 해명에 나선 이런 상황입니다. 차연주 앵커 연결하겠습니다. 35억 원 주식 보유,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주식 거래는 남편이 해서 잘 몰랐다고 답했는데요. 배우자인 오모 변호사가 입장을 냈습니다. 주식은 전적으로 내가 했다는 겁니다. 오 변호사는 아내는 주식 거래 방법도 모르고 스마트폰 앱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주식 과다 보유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사인 본인의 연봉이 세전 5억 3천만 원 정도로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가 건전하다고 생각해서 지난 15년간 소득 대부분을 주식에 저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이 대량으로 주식을 사고 판 그 시점에 공교롭게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시가 있었던 데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자신은 개인 투자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일부만 뽑아다가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면 어떤 사람의 어떤 주식 거래도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치 제가 무슨 작전 세력처럼 거래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제가 거래하던 그 시점에 무슨 거래량의 이상이 있거나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관한 근거는 제시한 게 없고요.
이미선 후보자 부부의 해명에도 의혹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한국당에서는 부인 구하기에 휘말리지 않겠다며 잦은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강남에서 자식 2명을 키우는 사람들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았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변호사의 이 부인 구하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진실공방 게임에 휘말리지 않겠다. 주식 거래 패턴을 보면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이 많다, 농후하다. 그리고 작전주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네. 자, 한국당에서는 이게 남편의 부인 구하기에 휘말리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한국당에서는 법적 조치까지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주광덕 의원 주장에 따르면 지금 악재 직전에 팔고 그다음에 이게 잠잠해지면 호재 직전에 또 사고. 가격이 이게 쌀 때 사고. 패턴이 네. 반복이 된다는 근데 것, 이게 이 지금 부분이 수상하다는 작전 거잖아요. 세력의 패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 전제를 먼저 깔고 말씀드리면 이미선 후보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광덕 의원의 얘기는 주식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는 패턴이 문제 있다고 하시는 방식이에요. 작전 세력은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나쁜 거고요. 그건 위법한 것이고 만약에 그 한 회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했습니다. 많은 돈을 묻고 지금 아까 거래 중지 되기 직전에 주식을 매도해요. 그래서 5만 원 후반대가 4만 원 초반대로 떨어지는데 그 손실을 방어해요. 거기에 성공을 해요. 돈을 번 게 아니라 손해를 막은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회사의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2억 원어치를 매도한 거예요. 그중에 2억 원이 많죠. 개인 보유 금액으로 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분의 주장은 뭐냐면 그걸 미리 예견했으면 내가 모든 전량을 팔았지 왜 일부만 팔았겠느냐라는 해명을 오늘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전 세력이 아니라면 이 주식을 떨어지기 전에 팔고 쌀 때 사서 오르면 또 그걸 되팔고 하는 행동은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당연한 투자 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왜 이 문제가 있다고 보냐면 그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금액이 너무 크다. 43억에 해당하는 이 부부의 재산 중에 35억, 80% 이상을 주식에 몰아넣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를 이 실장님이 말씀 주실 때 반론이 뭐냐면 이미선 후보자가 투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남편이 한 거예요. 지금 이제 드러나 있는 사실은. 그럼 이미선 후보자는 뭐가 문제냐? 이 재산은 공동명의이고 자신의 명의가 주식 투자에 도용됐다. 근데 도용됐다고 하기에는 남편이기 때문에 위법이냐? 포괄적 위임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남편의 해명은 부인은 재판관일 뿐이지 법관일 뿐이지 주식 투자는 변호사인 내가 다 했다. 지난 15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확하게는 변호사가 된 지는 9년입니다. 근데 둘이 벌어서 지금 재테크를 하는데 이게 너무 한 사람한테만 편중이 되니까 부인 명의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종의 연좌제인데 남편이 이렇게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부를 일궜다면 부인으로서는 그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 뭐냐면 한국 사회에 우리 국민 정서가 부자가 되거나 정상적으로 아니면 명예롭게 뭐 이제 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거나 근데 부와 명예를 다 가지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터지는 거죠. 거기서 이 부분은 전 문제가 터졌다고 봐요. 국민 눈높이에서 용서받긴 쉽지 않습니다. 위법 여부는 둘째치고 정서적으로. 그런데 전 한국당은 빨리 그러면 이걸 조사위를 해야 돼요. 금융당국이 내부 거래를 한 것인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혹은 혼자 투자했다고 하는 남편의 말이 거짓이고 작전 세력이 네트워크 형태로 동원됐던 것인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는 의혹 제기예요. 그런데 아까 이 김도부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진실 공방에 휘말리지 않겠다뇨. 의혹을 제기했으면 진실 공방을 끝까지 해야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문제가 조금은 침소봉대 됐고 뭉뚱그려서 가고 있다는 안타까움은 듭니다. 오늘 뭐 남편이 이런 뭐 주식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 아내에게 미안하다. 아내가 이런 문제가 아니면 이제 강원 출신의 부산대를 졸업한 여성,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관으로서 굉장히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다 했는데 아내에게 미안하다 이런 해명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혹은 계속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한국당에서는 지금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 이미선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이에 민주당은 정치의 영역을 자꾸 검찰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이해찬 대표도 신중론을 이야기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모든 걸 흔들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기 프레임을 딱 정해놓고 문제 하나가
30억 주식이 있다. 그럼 이거를 범죄자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토론을 하고 계시더군요.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고소고발을 해서 이거를 검찰로 가져갑니다. 예, 이런 식의 행태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정치의 문제를 검찰로 가져가는지. 지금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그렇죠.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법은 없었다. 네. 이런 목소리를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겠죠. 가로 열고 현재까지는 불법이 현재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네. 지금 표현을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주식을 몇 %를 갖고 있어도 80 몇 %, 그리고 또 액수가 30 몇 억이다. 35.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정에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또 주식으로 증식하는 것에 대해서 판사가 아니라 그 누가 돼도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불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 청문회를 해야 되고 또 이 야당이라든지 언론에서 그것을 이제 보도를 하거나 혹은 청문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드러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사실은 말씀하신 야당이 의혹 제기를 하고 저 금융위원회에 또 이제 청원을 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아마 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검찰까지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임명부터 하게 되면 헌법재판관 신분으로 사실 그것을 응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지금 여당의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적극적으로 지금 그것을 옹호하거나 혹은 방어를 하지 않는 것은 지금 바로 그 순간 그 지점이 이우정 그 후보자의 어떤 케이스도 있고 하니까 이우정 후보자 케이스도 1년 만에 지금 기소가 됐어요. 그 의혹이 작년에 제기됐을 때. 그럼 1년 동안이나 사실은 그것을 계속 또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지명 철회 1명, 자진 사퇴 1명, 그래서 2명이 낙마를 한 상황이라 또 이제 낙마를 하게 되면 인사 참사를 자인하게 되는 거라 청와대도 굉장히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또 기승전 조국 이렇게 갑니다. 저는 이게 지금 이미선 후보자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야당이. 지금 공세는 조조라인입니다. 네. 지속적으로. 이미 이건 장관 인사청문회 7명 시작되기 전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언제부터냐 하면 김태우 전 수사관 사태가 벌어지면서부터 그러니까 올 연초부터 야당의 공세는 청와대 내에 조조라인. 사실 조조라인도 조현옥 인사수석이니까 인사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엮여들어갔지 원타겟을 고른다면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미선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고심도 헌법재판관 후보 하나를 지명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시키거나 교체해서 넣는 거나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후퇴하면 조국 민정수석을 보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근데 여기서 좀 역발상을 해보면 수석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대통령의 비서관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비서관은 5년 임기 내내 언제든 교체 가능한 것이다. 사실은 그 본인이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청와대에 아마 돌아오시는 대통령이 지금 아마 1호기 내에서 고민이 이 부분에 집중돼서 깊을 것이다. 이 부분 이렇게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이다. 야당의 주 공격 포인트는 후보자 개인이라기보다는 조조라인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빗발치는 조국 수석 경질 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부산시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을 내년 총선에 부산으로 영입하겠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수석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일단은 영입 1순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 의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팔짝팔짝 뛰시더라고요. 정치는 안 한다.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정치공학적으로 부산 출마를 조국 수석이 출마를 할 거다라는 전제를 깔아두고 정치적으로 너무 흠집을 내는 거 아닌가. 부산 발전, 부산 시민 행복이라는 가치에 아주 부합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의 부산시당 위원장인데요. 그렇죠. 영입 1순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본인은 팔짝팔짝 뛴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와 어떤 교감 속에서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들어봐도. 그런데 그만큼 지금 민주당은 총선이 급하다.
그렇습니까? 총선이 왜냐하면 PK거든요. 부산 지역이 민심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최근에 총선, 대선, 지선에 모두 다 PK, 부산 경남이 이 정부를 지지해서 PK, 그러니까 대구 경북 고립되는, 영남이 분할되는 구도로 승리를 이루어왔거든요. 예. 그런데 다시 PK가 만약에 보수 쪽 또는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서게 되면 영남 라인, 낙동강 라인이 다시 무너지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혹시나 조국이라는 인물론을 내세워서 좀 이렇게 출렁거리는, 부산의 어떤 민심을 좀 출렁거릴 수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언급을 한 것이지, 예. 이 어떤 플랜 내지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총선 내년인데 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이 있냐 없냐 이걸 물은 게 있거든요. 근데 예전 대비로 봤을 때는 관심이 있다가 70%, 네. 총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적으로 관심이 이렇게 총선에 높아졌는데 그런 만큼 정치권에서 인물이 가장 변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앞서 얘기가 나오는 부산의 조국 카드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 부산 하면은 영도에 이현철 네. 의원 출마설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또 같이 붙을까 이 부분도 저는 궁금한데 이게 어떻게 조국 보십니까? 민정수석은 출마 의사가 없는 게 현재의 진정성이다. 그리고 예. 청와대도 의사 없다. 이렇게 봅니다만 서동요 효과예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동요 효과. 조국 민정수석 그럴 거면 여의도 정치로 오시오. 여의도에서 예. 싸웁시다라고 초대를 한 셈이 됐는데 이 당내에 부산시당 위원장이 지금 이 전재수 위원장은 오늘도 굉장히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 말이 편집돼서 나갔다. 예. 왜냐하면 조국 민정수석 부산 출마 선언 뭐 이런 얘기가 돼버리니까 이건 좀 과장이 된 거죠. 예. 이게 팩트 오류가 있는데 본인이 그래도 굉장히 구애를 해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네. 탐나는 인물이다. 그럼 여기 이게 이제 퍼져나간 상황이 됐고 언론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그럼 조국 민정수석이나 대통령이나 이해찬 대표도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이왕 그렇게 되면 싸움터로 내보내야 하지 않겠는가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 저는 마크 트웨인의 격언 하나만 인용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치인과 기저귀는 자주 갈아줄수록 좋다. 같은 이유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부산도 이불갈이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왕이면 조금 더 매력 있는 인물을 찾는 것이 지금 현실 정치의 상황이기 때문에 출마 가능성이 전 점점 높아지는 수치가 지금 RPM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1년 남았는데 벌써부터 누가 나올지까지 관심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영배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dob선과 아니 좀 들어보세요. 예. 예. 자. 이렇게까지 야당을 발언해서 예. 악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인사청문 당연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을 더 한다는 것은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 문영배 후보자, 문영배 헌법재판관님 축하드립니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잘하십시오 라고 끝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마세요. 예. 자, 예.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의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하지 마세요. 진행은 제가 합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진행이 마음대로 들은 거. 진행은 뭘 자. 말씀하시는 뭐가 있어요?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고 있잖아 지금.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고 있잖아 지금.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이 청문회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청문회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해를 선포합니다. 이런 사바세계에 살다 보면 참 환장한다. 가만스럽죠? 참 이렇게 편안하게.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가량 연장하되 인하폭은 다음 달 6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외 유가 동향과 서민 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8월 31일까지 휘발유는 1리터에 65원, 경유는 46원, LPG 부탄은 6원이 각각 오르게 됩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단계적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끝나는 9월 1일 새벽 0시부터 전면 환원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 상황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환원 때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 매석을 막기 위해서 오늘 오전 9시부터 매점 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우리나라가 사고 지역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게 부당하다면서 일본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를 했었죠. 일본에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우리가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황보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WTO의 무역분쟁 최종심격인 상소기구가 1심격인 분쟁해결기구 DSB의 지난해 2월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를 계속하는 것은 자의적 차별이자 무역 제한이라고 본 1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1심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겁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여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위생과 안전을 규정한 SPS 협정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WTO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만 일본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한 50여 나라 가운데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에 WTO에 제소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호주 등 여러 나라가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데도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제소 이유였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조금 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산업부, 식약처,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 규제 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출발점이 됐던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 YTN이 언론사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YTN은 국민의 알 권리 또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폭로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저화질 화면과는 달리 김 전 차관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죠. 또 윤중천 씨와의 관계를 읽을 수 있는 단서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기획이슈팀의 홍성욱 기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해당 영상에 나온 남성 김학의 전 차관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입수한 동영상 속 남성 김학의 전 차관이 확실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성을 껴안고 있습니다. 이후 성관계를 시도하는데요. 얼굴이 나옵니다. 고화질 영상이 공개되기 전 흐릿한 영상에서는 누군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이 고화질 영상, 무태안경을 쓴 남성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더 확실한 확인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는데요. 화면 속 인물,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뭐 귀의 모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볼 때 틀릴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 네, 맞는 그렇습니다. 것이 거의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부분도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영상이 제작된 시점도 확인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동영상이 제작된 시점도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이 동영상이 제작된 건 지난 2012년 10월입니다. 이 윤중천 씨와 권모 씨와의 간통 고소 사건이 시작된 바로 그 시점인데요. 예. 당연히 촬영이 이루어진 시점은 그 전입니다. 과거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는 2006년이나 2008년으로 추정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전 차관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2012년 10월에 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찍혔다는 그 시점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도 정확하게 이 사건이 시작이 됐던 동영상 사건이 시작이 됐던 그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이고요. 자, 영상이 찍힌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네, 영상이 찍힌 장소까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속 장소, 바로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인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윤중천 씨,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과 재력가들의 성접대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인물인데요. 영상에서 등장하는 가구와 실내 장식이 별장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예. 이 화면을 보면 가구와 창문 등이 완전하게 일치하는데요. 영상이 촬영된 시점으로 추정되는 2006년과 2008년 사이 김학의 전 차관은 현직 검사장이었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건설업자 별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이 성관계를 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겹쳐서 보여드린 게 실제 별장에서 촬영한 것과 동영상 속의 별장을 겹쳐서 보여드렸는데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중천 씨, 현재 그 검사장 당시에요. 이 둘 사이에 어떤 대가성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걸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둘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도 이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가성을 의심한 뇌물 혐의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를 직접 만났는데요. 네. 체포는 물론이고 출국 금지와 통신 조회 등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을 검찰이 수차례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당연히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김학의 차관이 수사에 전혀 압박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진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사진을 좀 보면 2013년 5월인데요. 이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자, 이 상황에서 사진이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 사진입니다. 네.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태연하게 관악산 등산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영장을 안 주면 감히 김학의를 우리가 혼낼 수 있어요? 출국 금지도 그때 당시에 다 시작되고 그랬었는데 아예 그 손도 못해. 김학의와 관련된 주변 인물에 대한 영장도 다 시작됐었어요. 그렇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뭐 강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한데 영장이 지금 계속 나오지 않았다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대가성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 전 차관이 사실 경찰 수사에서 받았던 혐의가 성폭행 혐의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더 커졌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로 확인된 게 있나요? 네,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YTN 취재 결과 2013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별장 주인인 윤중천 씨 성범죄에 동원된 여성이 모두 24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여성이 5명인데요. 네. 여성 5명 모두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강제성에만 주목해서 3명을 성폭행 피해자로 적시했습니다. 네. 이후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지만 검찰은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가 확실하지 않고 성폭행 피해 여성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가운데 한 명은 무고 혐의로 최근 김 전 차관에게 고소까지 당했고 또 다른 여성은 최근 시민단체를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 피해를 다시 알리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결국에는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정황이 확인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 전 차관은 상대 여성을 모른다고 윤 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끝나고 윤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한 말은 달랐습니다. 예. 자신이 김 전 차관을 감싸줬다며 진실을 덮었다는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당시 이런 말을 들었던 윤중천 씨의 지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다 자기가 감싸가지고서 자기만 잠깐 구치소에 있다 나왔다. 내가 얼만큼 그 신의가 있는 사람이지 않냐 그런 식으로.
어떻게 안다고는 얘기해요? 김학의 아니요, 그거는 인터넷 나와 있는 거니까. 부인하진 않아요? 그거 부인하진 않고. 자, 그렇습니다. 이런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동영상이 있을 가능성, 이게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취재를 해본 결과 그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 외에도.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재력 인사가 출연한 동영상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윤중천 씨는 과거에도 이 별장에서 사람들을 초대해 놀면서 동영상을 찍었다는 발언을 주변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윤 씨 별장에 드나든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중견기업 회장부터 병원 원장, 대학 교수, 고위직 공무원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성범죄에 동원된 여성이 24명이나 되는 것을 볼 때 김 전 차관 외에도 제2의 동영상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YTN 취재 결과 윤 씨가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으로 협박한 유력 인사가 또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취재를 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대로 후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와 윤중천 씨와의 뇌물수수 혐의, 그리고 윤중천 리스트의 실체를 밝히는 게 검찰 수사단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우리 기획 이슈팀 계속 관련해서 후속 보도 예정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성욱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들을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공개한 후 영국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7년째 도피 생활을 해온 줄리언 어산지가 영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미국은 어산지를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하고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런던 경찰은 줄리언 어산지를 보호해온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이 보호 조치를 철회하고 경찰의 대사관 진입을 허용함에 따라 대사관에서 어산지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창립자인 어산지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7년간 망명자 신분으로 생활하며 건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은 어산지가 망명과 관련한 국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그에 대한 외교적 보호 조치를 철회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국적의 어산지는 2010년 미 육군 정보분석 요원이었던 첼시 매냉이 빼낸 70만 건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 미 국무부의 외교 기밀 문서를 건네받아 위키리크스 사이트를 통해 폭로했습니다. 또 미국 외교 전문 25만 건을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정부의 타깃이 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영국 정부에 체포된 어산지의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또 어산지를 컴퓨터 해킹을 통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다며 현재 어산지에게 적용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He'll be making a determination. I know nothing really about him. It's not my deal in life. What would you like to see happen? What punishment? I don't really have any opinion. I know the Attorney General will be involved in that, and he'll make a decision. 어산지는 런던 웨스트민스터 법원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산지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어산지가 미국 정부의 송환 요구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오늘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어제 열린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주석직이 부활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추대할 것이라는 일부의 전망은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할 때 그 위상은 조금 더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에서 공개한 올해 당 전원회의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널찍한 책상에 단독으로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당 전원회의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 상무위원들과 같은 책상에 앉아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죠.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단독으로 있는 것을 보면 위상이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보도에 따르면 명목상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김영남 위원장에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바뀌었고요. 최룡해 부위원장은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도 이름을 올려서
사실상 2인자 자리를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박봉주 내각 총리 자리에도 물러나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죠. 김영남 전 위원장은 91세, 박종주 전 내각 총리는 80세로 나이가 고려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눈길을 끄는 인사가 있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진행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에 대한 소식이죠. 이들은 하노이 정상회담의 합의 무산에 따라서 문책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자, 그런데 며칠 전 이렇게 공개된 정치국 확대회의 사진, 김영철 부위원장이 사진 기준 우측 6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리용호 외무상 역시 김 부위원장 바로 다음 순서로 맞은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측 보도에 따르면 이를 더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부상 모두 국무위원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위상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최선희 부상, 처음에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고요.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도 후보위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위원으로 진입을 해서 승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결실을 보지 못한 게 북한 측 실무자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제 첫 번째 의미로 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설사 그들이 약간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대미 협상 라인을 교체하는 것이 향후에 성과를 가져오려면 한참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새로 서로 얼굴을 익히고 또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존의 노선을 기존에 협상하던 사람들을 계속 활용함으로써 향후에 보다 빨리 북미 간의 타협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차원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이 민감한 시기에 북한에서도 내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주목됐는데요. 현재까지는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언급을 내놓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죠. 한미 회담에서 톱다운 방식의 대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확인되면서 북한이 다시 재협상장으로 나올지 주목됩니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눈송이 같은 벚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간간히 봄바람이 불어올 때면 꽃비가 내리듯 흩날리며 봄의 운치를 더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17도까지 올라서 무척 포근하고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합니다. 그야말로 봄꽃 감상하기 제격인 날씨니까요. 잠시 나오셔서 산책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고요. 어제보다 기온도 오르면서 날씨도 포근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17도, 광주 18도, 대전은 19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이 맑겠고 낮에는 오늘보다 더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저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요란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곳곳에 돌풍과 우박을 동반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일요일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친 뒤에는 아쉽게도 꽃잎이 대부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이 아름다운 봄꽃을 감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요. 주말 나오셔서 마지막 벚꽃 엔딩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윤중로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함께 오르면서 수출 물가 상승률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수출입 물가지수는 지난 2월보다 0.5% 오른 83.36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상품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통계인 수출 물가는 지난 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했고 오름폭은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 달 전보다 0.7% 오르고 국제 유가가 3.6% 상승한 영향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증가율이 줄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1년 전보다 1% 늘어난 241.4제곱킬로미터로 전 국토 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이르고 공시지가는 29조 9,161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 국내 토지 증가율은 지난 2014년 6%에서 2015년 9.6%까지 올랐지만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2.3%를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1%대로 떨어졌습니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상습 체납자 관리가 강화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1,0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2년 넘게 내지 않는 가입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1,000만 원 이상 체납기간 1년 경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급여 제한을 통지한 뒤 계속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급여 제한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르노 삼성차가 오는 29일부터 나흘 동안 부산 공장 가동을 중단합니다. 르노 삼성차는 노조에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노동절을 제외한 나흘 동안 프리미엄 휴가를 적용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프리미엄 휴가는 르노 삼성차가 법적 휴가 외에 근로자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것으로 회사가 일부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미더덕은 상큼한 바다 향기가 느껴져서 나른한 봄의 입맛을 돋우기에 제격인데요. 미더덕이 많이 나는 경남 창원에서 미더덕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박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트기 전 새벽, 어둠을 뚫고 바닷길을 달려 미더덕 양식장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여름 드리웠던 그물을 올리자 통통하게 살이 오른 미더덕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육지 더덕, 바다 미더덕이란 말처럼 갈색 자루 모양이 더덕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봄을 맞아 활동이 왕성해진 미더덕은 영양이 풍부해진 지름이 가장 맛이 좋습니다. 3월부터는 성장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이 크다 보니까 살도 많고 향이 짙어가지고 3월 말부터 해가지고 5월 중순까지는 맛이 최고 좋을 때요. 새벽부터 건져 올린 미더덕은 껍질을 벗겨 먹기 좋게 손질합니다. 빠른 손놀림으로 순식간에 껍질을 벗기니 속살이 드러납니다. 미더덕찜은 창원 지역 토속 음식으로 유명하지만 미더덕은 전이나 젓갈, 튀김이나 된장국 등 다양한 음식 재료로 쓰입니다. 맛도 맛이지만 고혈압 등 성인병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덕은 노화 예방이나 동맥경화, 고혈압에 학자들 연구 결과에 보면은 깨물면 톡하고 껍질이 터지면서 상큼한 바다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미더덕. 창원 진동면 지역에서는 해마다 2,000톤가량이 생산되는데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우주선수 5번째 그린 자켓을 입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가능할까요? 잠시 뒤 3부에서 살펴봅니다.